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아침 7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방송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이미 2개의 별을 단 윤석열, 3번째 별을 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좀 미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성추행 작가의 작품을 지키는 여성단체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읽어드립니다. 4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4일 오전 6시쯤 서울시 중구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 서울시가 포클레인을 동원해 공원에 있는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지난달 임씨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서울시가 철거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 시각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여성단체 회원 50여 명이 철거 작업을 막아섰다. 이들은 보라색 천으로 나무를 감아 공원 외곽을 빙빙 둘러쌌다. 정의연 측은 보라색은 평화의 상징으로 이곳에 어떤 공권력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기억이 더 기습 철거 중단하라, 위안부 지우기 중단하라 등을 자옥은 피켓을 들고 늘어섰고, 공원 내 임시의 작품, 임옥상 씨의 작품이 무엇인가 하면 돼지 눈과 세상의 배꼽 조형물을 보라색 천으로 덮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임옥상 씨의 성추행에 분노한다.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임옥상 씨를 핑계로 위안부 역사를 지우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어제 대치를 했어요. 대치에서 결국 서울시가 임옥상 씨의 작품을 철거하지 못하고 해산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미 2개의 별을 단 윤석열, 3번째 별을 달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것을 순수하게 우리가 별이라고 인정하지도 있지만, 그러나 별을 나쁜 의미로도 사용하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죄가 큰 사람, 예를 들어서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들어오면 별이 하나다, 2개 들어갔다 오면 별이 2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범죄의 개수가 별로 환산되는 그러한 어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동훈과 윤석열이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태블릿 PC를 가짜로 조작해서 죄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반역죄를 범한 내란 혐의자라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벌써 윤석열은 한 개의 별을 어깨에 달고 있는 겁니다. 내란죄입니다. 내란죄의 수괴입니다. 한 개의 별을 어깨에 달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론이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게 온 천하에 만천하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이 태블릿 PC를 가짜로 만들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내란죄다. 조선시대로 치면 영모죄입니다. 커다란 별을 하나 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이 2번째 별을 달았다는 겁니다. 2번째 별은 뭐냐 하면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윤석열이 4.15 부정선거로 수사하지 않는가? 이미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엄청나게 차고 넘치는데 왜 윤석열이 수사하지 않는가? 이제 집권 1년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면, 아, 맞아. 윤석열이가 4.15 부정선거의 주범이거나 공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즉, 이 윤석열의 오른쪽 어깨에는, 왼쪽 어깨에는 내란죄라고 하는 별이, 오른쪽 어깨에는 4.15 부정선거라고 하는 두 번째 별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윤석열 본인은 부인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또 윤빠들은 부인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윤석열의 왼쪽에는 거짓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내란죄라고 하는 커다란 별, 두 번째로는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 결국 본인이 주범이거나 본인이 공범이라고 하는 두 번째 별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커다란 문제도 수사할 걸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근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방송사고가 조금 복잡한 데서 갖고 왔기 때문에 좀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도합니다. 예. 시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갈까요? 자,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곧 다 찾았어요. 5분 13초. 자, 거의 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자, 윤석열 후보 시절의 이야기를, 본인의 발언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자, 갑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을 비난한 내용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안 되는 국민입니다. 제가 부족할 것도 많고 능력은 할 수 있습니다. 제한돼 있지만 내가 임마 제가 그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과 싸우는 거 하나는 제가 잘합니다. 자기하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능력은 할 수 있습니다. 제한돼 있지만 내가 임마 제가 그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과 싸우는 거 하나는 제가 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당선됐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자기가 싸우는 거 하나는 잘한다 그랬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눈 감아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5 부정선거의 주범이거나 아니면 공범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두 번째 별을 달아줬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뭐 더 이상 얘기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이 올바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이틀 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김명수가 4.15 부정선거에 가담한 것이 확인되면 사형심판대에 오른다라는 제목의 스카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그 스카이데일리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께 그 기사 내용을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선거는 비단 4.15뿐만 아니라 20대 대통령 경선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는 거예요. 20대 경선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0대 대통령 경선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대 대통령 경선에 4사람이 올랐습니다. 최종 명단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4사람이 올랐어요. 이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4사람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계속 읽어드립니다. 이준석 대표가 2021년 6월 당대표로 선출될 당시에도 중앙선관위가 경선을 위탁받아 수행했었는데, 사전 사후 검증이나 참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70%의 당원 투표 결과가 30%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뒤집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대통령 경선에서 그것이 똑같이 재현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또다시 불거진 부정 의혹에 대해 법원은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었다. 당시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게 어떻게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강한 항의가 있었다. 당시 이 대표가 최소 참관인과 함께 결과를 확인했다고 알려졌지만 투표는 재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게 결과물을 모두 없애 논란을 촉발시켰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해설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서 8명이 올랐는데 그 중에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논란을 말했고 황교안 후보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딱 올라온 것, 딱 황교안 씨는 떨어지고 4명만 2차 경선에 올랐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거 보자. 그 투표지 보자. 대의원들이 투표했고, 그 책임 당원들이 투표했으니까 그거 보자.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뭐라 그랬냐면, 볼 거 없어.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떨어졌어. 볼 거 없어. 그래서 그 황교안 대표가 소송을 제기했죠. 보자, 그거. 자, 그랬더니 이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아까 봤듯이 4번 4등이 누구냐? 원희룡이에요, 원희룡. 원희룡이가 4.1%의 득표율을 받았어요. 나머지 후보 4명의 득표율이 18%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원희룡이가 4.1%를 받았는데 나머지 후보의 합산 득표율이 18%입니다. 자,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나머지 후보를 넷을 모두 똑같이 떨어진 사람이 모두 똑같이 했다면 득표를 했다면 4, 4, 16 즉 16%에 돼야 돼요. 즉 4명의 후보가 똑같이 다 해도 똑같이 득표를 했다 해도 4.1%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떨어진 4명 중에는 원희룡이보다 높은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산 제가 다시 안 해줘도 알겠죠. 원희룡이 4.1%를 밖에 못 받았어. 떨어진 4명의 합계가 18%야. 말이 안 되죠. 왜냐면 4명이 4, 4, 16이라도 4.1%, 2%가 다 넘어. 그러니까 원희룡이보다 높아요. 떨어진 사람이. 원희룡이보다 떨어진 사람들이 더 득표율이 높아. 그런데 원희룡이가 4.1%로 4강에 들었어요. 그래서 원희룡이가 들어간 겁니다. 원희룡이 4.1%야. 근데 떨어진 나머지 4명, 황교안 뭐 이런 사람들이 18%를 넘어 합계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은 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도 다 알고 있고 원희룡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자기가 부정선거로 부정경선으로 4위에 올랐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즉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면 얼마든지 부정경선과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윤석열이가.
자, 그런데 윤석열과 이번에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김용빈 사무총장이에요. 김용빈 사무총장이 인터뷰를 해서 뭐라고 했냐. 사전선거가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떤 코너에 있느냐. 자기 왼쪽에는 대역죄, 즉 반역죄를 제한 국가 내란죄의 별을 하나 달고 있고 우측에는 4.15 총선을 수사하지 않은, 즉 주범이거나 공범이라고 하는 별을 하나 우측에 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해서, 즉 선관위 사무총장, 선관위가 개입하면 모든 선거가 다 왜곡된다는 걸 알고 있어. 윤석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이분은 사전선거를 적극 옹호하고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김용빈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덕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세 번째 별을 이마에 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 선거관리위원회만 잘만 이용하면 내가 세 번째 별을 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유혹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명서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총선거 7개월을 앞둔 자유민주세력연합 긴급 기자회견문 9월 1일 날 발표한 겁니다. 국힘당은 부정선거에 악용된 전자제표제와 사전투표제의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투쟁을 즉각 전개하라. 윤석열 정부는 2020년 4월 1호 부정선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대법원 판사들로 하여금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대량 기각 처분하거나 부실 재판을 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물어 대법원장 김명수를 즉각 구속하라.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죽느냐 사느냐의 일전을 각오한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좌파 민주당과 일대 격전을 각오하고 현재와 같은 전자개표제와 사전투표제 폐지 및 프랑스형 전면 수개표 실시를 내용으로 한 선거법 개정을 쟁취하라. 둘째, 대법원장 김명수와 선거소송 담당 대법관들에 대한 부정선거 름포의 기도와 직무유기 혐의 체포 구속 수사를 실시하라. 셋째, 4.15 총선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과 상임위원 조혜주, 민주당 대표 이해찬,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부위원장 이근현 등에 대한 체포와 수사를 착수하라. 대대적인 부정선거 발본세권을 전개하라. 라고 하는 자유민주세력연합의 성명서를 여러분 읽어드렸습니다. 자, 제가 또 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좌측에는 대역죄, 조선시대로 치면 대역죄입니다.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의 별을 왼쪽 어깨에 달고 있고 오른쪽에는 4.15 부정선거의 주범이거나 공범이라고 하는 별을 오른쪽 어깨에 달고 있어요. 내년 4월 10일 대선에서 총선에서 윤석열은 자기는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만 자기가 퇴임 이후에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웠고 김용빈은 사전투표가 얼마나 사전투표로 조작이 가능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세 번째 별을 이마에 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회책하는 사람들은 사전선거에서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해킹에 관한 한 북한은 한국보다 훨씬 한 수 위입니다. 자, 오래전부터 노무현 때부터 오래전부터 북한이 노무현 전부터일지 몰라 북한이 개입해서 경선부터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전 자유총연맹 그 김경재 총재가 본인의 방송에서 증언을 했어요.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다녀오고 난 뒤에 자기에게 커다란 선물이 왔다. 북한에서 엄청나게 큰 호랑이 그 팥재
가 도착했다. 그래서 제가 부담이 돼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북한에서 사람이 왔다. 그때는 이제 그 야당 그 여당이겠죠. 그 경선이 있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북한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거절했다는 김경재 당시 그 경선을 앞둔 경선 예비 후보자의 증언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어제 방송 내용입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보통강 호텔에서 저하고 토론했던 사람 중에 한 2명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리고 또 누구 한 다른 사람 안내역 비슷한 사람하고 저를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해서 이번에 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에 나가신다면서요? 그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아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정보가 있지라고, 그러면. 나오시면 우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돕는단 말이오? 우리가 표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분명히 내가 자유주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당신들이 나를 돕는단 말이야? 내가 당신들한테 충성서에 간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위헌적이라는 얘기는 딱 지적을 하진 않지만, 김경재 의장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왜 의장이라고 불렀냐면, 제가 그 남북, 통일 무슨 단체의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관직을 정식으로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김경재 의원이라고 절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경재 의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단체에. 그래서, 그렇지냐고. 그러나, 내가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상당히 부담스럽소. 응? 그래서, 부담 가지 마십시오. 부담 가지 마는 건 당신들 얘기고 나는 부담스러운데, 앞으로 이 문제는 자부당 이렇게 합시다. 정치하는데 그런 얘기 있지. 우리 이것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형님. 근데 오늘 이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고, 더 이상, 그냥 덕담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아무 결론 없이 내보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그 김경재 전 총재의 발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찾아왔어요. 본인이 북한에 가서 만났던 사람들이 몇 개월 후에 찾아와가지고, 이번에 경선 나가시는데 자기들이 돕겠다. 당신들이 어떻게 도와? 우리가 표를 어떻게 좀 해드릴 수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람을 보내서 컴퓨터로 조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위험한가를 제가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전선거가 왜 위험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김용빈 사무총장은 사전선거가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전선거를 이용해서 자기가 또 자기 퇴임 이후에 자기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별이라고 그랬어요. 이마이다는 세 번째 별.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전선거에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컴퓨터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북한이 개입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거 무슨 얘기야? 우리는 이 결과를 A라고 하는 결과로 입력을 시켰는데 전혀 예기치 않게 B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북한이 개입하면. 즉 사전선거를 이용해서 A라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북한이 개입해서 그 결과를 B로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위험성은 뭐냐면 A라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B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이 선거 자체를 완전히 그러니까 엉켜가지고 선거 결과를 발표를 하지 뭐 2, 3일 뒤에나 발표했을 정도로 이 컴퓨터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쉬울지도 몰라요. 두 번째 방법이.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선거에 대한 공정성은 떨어지고 그리고 선거 관리를 잘못한 김용빈 씨 그리고 김용빈 씨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선거가 위험한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역죄에 해당되는 내란죄의 큰 별을 왼쪽에 어깨에 달고 있고 오른쪽에는 4.15 총선을 주범이거나 공범이라고 하는 선거 부정에 관한 별을 달고 있어요. 내년 4월 10일 이 김용빈 씨 사전선거를 훌륭하다고 말하는 김용빈 씨를 앞세워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머리에. 이것이 세 번째 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위험하냐고 하면 이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북한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도 있고. 근데 북한과 중국의 해커 기술이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조작을 한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B라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A도 B도 아닌 완전히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선거 결과를 이틀이나 사흘 뒤에나 발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만들었어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만들었으니까 아실 겁니다. 사전선거는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개표는 폐지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투표가 끝나면 투표 관리할 때 이렇게 그 감시요원들이 있잖아요. 참관인들이.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 참관인들이 공무원 선서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돼요. 지금 매우 위험한 시스템을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빈 사무총장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계속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별을 이마에 달지 않기를 강하게 희망합니다. 자, 이런 뉴스가 있어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북한의 해킹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이 뉴스가 제목이 이상해요. 뭘 선거관리와 협의할 게 뭐 있어? 일방적으로 발표해 보면 되지. 이 이야기는 이 제목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국정원이 조사를 했는데 북한 해킹 시도했는데 별로 영향이 없었어 라는 결과를 내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북한 해킹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사전 보석으로 국정원이 이걸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킹은요, 우리나라 국정원보다 북한이 훨씬 발전되어 있어요. 중국이. 매우 위험한 일을 지금 국정원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예. 어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출석했습니다. 김기현 국가정보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국정원이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만일 전장을 한다면 재래식 전술핵 무기가 결합된 단기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국정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충남 계룡대 부근을 타깃으로 짚으며 작전 지시를 한 것 등과 관련해 외부적으로 볼 때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이는 듯하나 김 위원장 행보와 북한 전력으로 볼 때 북한은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장기전은 불가능하고 단기적 속전속결로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그때는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정원장이 발표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이런 칼럼이 있어요. 권오송 육군협회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기고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연일 을지 자유의 방패,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 기간 중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됐다. 하지만 이번 민방위 훈련은 북핵 위협에 대비해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비 태세 측면에서 미흡했다. 핵 공격은 재래식 무기와는 다른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폭파 시 재래식 무기보다 수천 수만 배의 폭풍파와 열 복사선을 비롯해 대량의 방사선이 방출된다. 그래서 전국 대피소가 핵 공격 대피에 적합한지 점검 보완해야 한다. 잔류 방사선으로 오랜 기간 대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긴급 구호품 준비, 시설 정비, 유지 등 상시 관리 시스템도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핵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잊어버리라고 그래요, 억지로. 근데 조금 전에 국가정보원장도 얘기했잖아요. 북한은 핵을 쓸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 단기전으로. 그럼 어떻게 돼? 대비해야죠. 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핵 대피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하는 일은 서울시에서의 재개발 재건축은 아파트를 늘리지도 못하고 숫자를 늘리지 못하고 아파트 가격을 높이는 일만 하고 있어요. 저는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용적률 300%는 아파트를 늘리지 못해요.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지 못해요. 왜?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사업성이 없어. 자, 저는 1000%, 2000% 줄이라는 겁니다. 용적률을. 그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제가 저는 목동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매일 현수막 붙고 난리 났어요. 자, 서울시가 목동 주민들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목동 주민 여러분, 서울시가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좀 들어주세요. 용적률을 1000%, 2000% 놀려드릴 테니까 우리 국가가 필요한 거를 좀 대신 만들어 주세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무엇이냐? 지하 수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하 수조는 지금 지난번 해마다 우리는 홍수로 서울 시내가 난리 납니다. 강남에 잠기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때 지하 수조에서 물을 잔뜩 담아둬야 합니다. 두 번째, 핵 대피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 목동 2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옛날에 만들 때 지하 주차장 한 대도 지하 주차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요. 지난번에 공청회 갔더니 지하 주차장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이 목동 주민들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왕 주차장 만드는 걸 좀 더 많이 만들고 좀 견고하게 만들어서 핵 공격에도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좀 만드십시오. 돈 들어가죠? 우리가 용적률을 높여드릴게요. 1000%, 2000% 드릴게요. 라고 해서 서울 국토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하 수조도 만들어주고 핵 대피소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업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1000%, 2000% 용적률을 주라는 것이지요.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연일 난리를 치는데 대비가 아무것도 없어. 이제 진짜 막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 세금 더 냈어요. 세금 우리가 지하 대피소 만들어야 됩니다. 급합니다. 세금 빨리 내주세요. 라고 하는 따위 짓을 원희룡과 오세훈은 할 거라는 겁니다. 왜?
기왕 할 때 머리를 잘 써서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그 변호사들이 좀 모였어요. 그 소식을 조금만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님들 모인 게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제가 찾아놨습니다. 이분들은 그 부정선거 규명에 매우 앞장서는 변호사분들입니다. 읽어드립니다. 행동하는 변호사 단체 Watch and Action for Freedom WAF 입장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최초의 자유민주 혁명을 일궈내고 11.6과 5.18이라는 역사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라는 가면을 쓴 정치 권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전체주의 망령의 성역화와 여론몰이로 법치를 위협한 결과 어제의 애국자가 오늘의 반역자가 되고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유공자로 친송받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마저도 전체주의, 민주주의의 탈을 쓴 사회주의에 굴복하여 양심적 지식인들에게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Watch and Action for Freedom 변호사들은 침묵과 방관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실천하는 변호사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워갈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변호사단체 Watch and Action for Freedom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자유의 침해자들을 감시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행동 없는 오피니언 리더, 희생 없는 헌법수호, 이해관계만 골만하는 위선을 배격하고 개인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해 투쟁으로 나갈 것입니다. WAF, Watch and Action for Freedom은 자유우파 시민들과 함께하는 변호사 단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단체 Watch and Action for Freedom 공동대표는 이명규, 김기수, 그리고 발기인들은 고영일, 권우현, 박성재, 유승수, 이동환, 이순호, 그다음 정상경, 최명석 변호사들입니다. 얼굴 보여드릴까요? 이분들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이동환 변호사, 이분은 이분이 이명기던가요? 잠깐만요. 이명규, 이분이 이명규네요. 네. 이명규 변호사, 그리고 김규수 변호사, 그리고 유승수 변호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4월 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나가야 합니다.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는 자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저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어깨를 만지는데요. 지난번 앓고 나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깨를 만집니다. 이해 부탁드리고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뚝을 지킬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여 뚝이 무너져서 바닷물이 온 마을을 덮쳐 사람들이 죽었다면 그 사람들이 죽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런데 이런 뚝을 지키는 자의 태도가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또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자의 태도와 조금이라도 다를 수 있다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입니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 자가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다면 그 폐악이 고작 뚝을 막지 못하는 행위에 비견될 수 없습니다. 고작 한 마을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도 이러한 명확한 사실을 알고도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자가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이행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국민으로서 우리가 믿어왔던 신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이 대한민국 주권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정선거로 우리가 주권자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자, 뭐, 그 외에도 많은 그 댓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거 하나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왼쪽 어깨에 대역죄인이다라고 하는 별을 오른쪽을 이렇게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은 4.15 부정선거의 공범이거나 주범이라고 하는 두 번째 별을 이제 세 번째 별을 머리에 이마에 달 가능성이 있다. 그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 라고 하는 방송을 제가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거 화면이 조금 엉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왼쪽에 대역죄인이라고 하는 내란죄에 큰 별을 달고 있고, 오른쪽엔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은 4.15 부정선거의 주범이거나 공범이라고 하는 별을 달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제 내년 4월 10일 총선과 관련하여 세 번째 별을 달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 왼쪽 별, 오른쪽 별을 세 번째 별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의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실패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매우 무시무시한 경고를 오늘 해드렸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